임주애가 북한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던 그날, 우리는 뉴스로만 봤지만 실제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7살 소녀가 권력을 잡자 가장 먼저 제거 대상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였습니다. 후계자 지명 1년 만에 벌어진 탈출 사건. 그 이면에는 권력을 위해 가족도 버리는 북한 체제의 잔인한 민낯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이 탈북의 진실을 지금 밝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마치 영화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끔찍한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평양 고려호텔 최상층 특별 연회장에서 열린 파티였어요. 그날은 남편의 생일 축하 행사였습니다.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고 스위스에서 가져온 초콜릿 분수대가 3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음식들은 랍스터, 캐비어, 송로버섯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있다는 걸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하시겠죠. 저는 그날 파리에서 공수한 디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스위스 시계, 손에는 에르메스 백을 들고요. 제 옆에 있던 당 간부 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해외 명품으로 치장하고 와인 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번 달 파리 쇼핑은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밀라노 가봐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회장 창문 너머로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였어요. 저 멀리 보이는 배급소 앞에 긴 줄이 보였습니다. 가을인데도 옷이 너덜너덜한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옥수수 배급 한 봉지 받으려고요. 그 거리가 겨우 500m쯤 됐을까요? 여기선 랍스터가 남아도는데 저기선 옥수수 한 줌을 받으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진 겁니다. 한 당 간부가 건배사를 하다가 말을 좀 잘못한 모양이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남편 기분을 거슬리는 표현을 썼나 봅니다. 남편이 천천히 와인 잔을 내려놓더니 그 간부를 빤히 쳐다봤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연회장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 간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었고요. 당장 저 사람 데리고 나가. 남편이 경호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 간부는 끌려나갔어요. 다음 날 소식을 들으니 그 사람은 그날 밤으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고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추방됐다고 하더군요. 건배사 한마디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날 밤 남편 옆에 앉아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아무리 제가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라고 해도 남편 기분 하나에 제 운명이 달려있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이 화려한 생활이 진짜 내가 원하던 거였나?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어린 아들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해. 아이들만큼은 이 특권을 누리게 해줘야지.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가 제 목숨을 위협하는 올가미가 될 줄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제 딸이 저를 이 나라에서 쫓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파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요. 화려한 샴페인 거품 속에서 저는 이미 파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2022년 11월, 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 딸 주애가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됐거든요. 회의장에 앉아있던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어머니로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이 나라의 다음 지도자가 된다니, 17살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른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어요. 남편이 저를 힐끗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애가 중요한 시기야. 당신은 뒤에서 조용히 있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이제 당신 역할은 끝났다. 주의 어머니 역할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였죠. 그동안 제가 대남 선전 활동도 하고 해외 순방도 따라다니고 나름대로 제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애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나 잘했지? 하면서 안겼을 텐데 그날 주애의 표정은 달랐어요. 차갑고 어딘가 오만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후계자가 됐으니까요. 어머니는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애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해외 나가서 명품 쇼핑하시는 거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자제해 주세요.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제 무릎에 앉아서 엄마 사랑해 하던 그 아이가 지금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명령하듯이요. 주애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어머니, 저 바빠요. 내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 준비해야 해서요. 주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뭐라고 하면 경호원들도 비서들도 다들 네, 부인 하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뭘 지시하면 주의 동지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원래 우리 가족은 저녁엔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애가 먼저 수저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아시다시피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엔 당연히 남편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저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애가 남편 다음으로 수저를 드는 겁니다. 저보다 먼저요. 어린 두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제 오랜 측근이었던 리 비서가 갑자기 해임됐어요. 이유는 사상이 불순하다는 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리 비서는 저와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몰래 들은 이야기론 주애가 직접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측근들은 다 교체해야 한다고요. 주의 주변엔 이제 주애한테만 충성하는 젊은 간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주애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어린데.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권력은 원래 그런 거야. 당신도 이제 적응해야 해. 주의 시대가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아내보다 딸을,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권력의 속성이 그런 거였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떠오르면 옛 권력은 사라져야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2023년 봄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조찬 회의에 참석하려고 노동당 청사로 갔습니다. 그동안 쭉 참석해왔던 회의였거든요. 그런데 회의실 문 앞에서 경호원이 저를 막아섰어요. 부인, 오늘부터 이 회의는 주의 동지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부인은 참석 명단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데? 주의 동지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회의실 문틈으로 안을 보니까 제 자리에 주애가 앉아 있더군요. 제가 10년 넘게 앉았던 그 자리예요. 주애는 저를 힐끗 보더니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 보듯이요. 저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차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가, 젖 먹여 키웠던 아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집에 도착하니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부인, 큰일입니다. 최 비서관님이 체포되셨답니다. 뭐? 최 비서관이? 최 비서관은 제가 가장 믿었던 측근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저를 보좌해온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체포됐다니요. 혐의가 뭔데? 외화 횡령이라고 하지만 다들 말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주애가 저를 고립시키려는 수작이구나. 제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기다렸다가 따졌습니다. 여보, 최 비서관 일은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차를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응, 알고 있었어. 주애가 나한테 보고했더군. 그럼 왜 막지 않았어요? 최 비서관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설주, 이제 그만해. 주애 시대야. 당신이 적응을 못하는 거야. 적응이요? 내 사람들이 하나둘씩 끌려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남편이 차를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람? 여긴 당신 개인 왕국이 아니야. 모든 게 주의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야. 당신도 이제 한 발 물러서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완전히 주의 편이 됐구나.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됐구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끼던 김여 비서가 제 방으로 몰래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요. 부인,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주의 동지가 부인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거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하수간 현악단 시절 부인의 과거를 문제 삼으려고 한답니다.
뭔가 불순한 게 있었다고 조작하려고요. 그리고 김 비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었어요. 그리고 뭔데? 최악의 경우엔 사고사로 위장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친딸이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니요. 김 비서,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주의 동지 측근 중 한 명이 술 먹고 실수로 흘렸다고 합니다. 부인,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 비서가 나간 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딸이 무섭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날 밤 저는 어린 두 아들 방에 가서 자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14살, 11살 아직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살려야 해. 주애한테 넘겨줄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수십 개 늘어나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요. 40도 안 된 나이에 이렇게 늙어버리다니. 그리고 얼마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박경호원이 저를 몰래 찾아왔어요. 부인, 위험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다음 달 중국 방문 때 부인을 제거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방문 때? 네, 베이징 호텔에서 사고로 위장하려고 부인. 차라리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박경호원은 말을 멈췄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탈출하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순 없다. 아들들을 주애한테 넘겨줄 순 없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중국 방문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조용히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이 나라에서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중국 방문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경호원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얼굴이 더 심각했습니다. 부인,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습니다. 말해봐요. 베이징 호텔 15층에서 발코니 추락사고로 위장하려고 합니다. 주의 동지 측근 중 보위부 요원 2명이 수행원으로 따라붙을 예정입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발코니 추락이라니 그렇게 간단하게 저를 없애버리려는 거였습니다. 그 요원들 이름이 뭐예요? 최 과장,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둘 다 주의 동지 직속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박경호원,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박경호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제 어머니 수술비를 대주셨잖습니까? 5년 전에요. 부인이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잔인한 권력 세계에도 아직 인간미가 남아있다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부인,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 가시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베이징 첫날 밤, 제가 당직을 서겠습니다. 그날 밤에 움직이세요. 아들들은? 두 아드님도 데리고 가셔야죠. 공식 일정엔 아드님들은 없지만 제가 수행 명단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교육 목적이라고 하면 됩니다. 주애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아마 좋아할 겁니다. 아드님들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주애는 정말 동생들까지 제거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주애 앞에서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주애야, 엄마가 중국 갈 때 너도 같이 갈래? 싫어요.
저 바빠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주애의 차가운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갈 거야. 밤마다 저는 두 아들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14살 둘째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응, 엄마가 말이야. 너희를 데리고 중국 갈 건데 거기서 좀 특별한 일을 할 거야. 특별한 일? 저는 아이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엄마를 믿어줄 수 있지? 11살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무서워요. 엄마가 너희를 지킬 거야. 절대 너희한테 나쁜 일 생기게 안 할 거야. 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갈까 봐요. 출발 일주일 전 저는 몰래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이 집을요. 아이들 어렸을 때 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실, 제가 좋아하던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복도.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걸 버려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남편이 서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중국 갔다 와서 주애한테 좀 잘해줘. 너무 대립하지 말고. 알겠어요. 주애도 아직 어려서 그래.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남편은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딸이 얼마나 무서운 아이로 변했는지를요. 여보, 나 당신 사랑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해두고 싶어서요.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출발 당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대동강, 주체사상탑, 김일성 광장, 제가 나고 자란 이 도시를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항에서 주애가 배웅을 나왔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다정한 딸처럼 굴었죠.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응, 그래. 주애가 제 귓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중국에서 조심하세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았어요. 넌 거기서 끝이야 라는 뜻이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절대 죽지 않아. 기어이 살아남을 거야. 주애는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을 흔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어. 제 옆에 앉은 두 아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베이징까지는 2시간. 그 2시간 후면 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중국 관리들이 나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의전이었죠. 호텔은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15층, 바로 그 층이었어요. 박경호원이 말했던 제가 추락할 예정인 그 층이요. 방에 들어서자 두 아들이 신기한 듯 창밖을 내다봤어요. 엄마, 여기 엄청 높다. 응, 높지. 조심해야 해. 저는 발코니 쪽을 쳐다봤어요. 저기서 저를 밀어내려고 했던 거군요. 보이부 요원 2명, 최 과장과 김 과장이 복도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경호하는 척이지만 사실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건 저녁 8시였어요. 저는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일찍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요. 내일 일정이 빡빡하니까. 네, 부인.
편히 쉬십시오. 최 과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차피 내일은 없을 텐데라는 표정이었죠. 밤 10시 아이들을 재웠어요. 아니, 재운 척했죠. 사실 둘째한테는 미리 말해뒀습니다. 엄마 신호 들으면 바로 일어나. 막내 깨워서 조용히 따라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서워요. 엄마 믿지? 엄마가 너희 지킬 거야. 밤 11시 박경호원이 복도 당직을 섰어요. 그리고 복도 CCTV를 점검한다며 잠시 꺼버렸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박경호원이었습니다. 부인, 지금입니다. 최 과장과 김 과장은 제가 술 먹이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부인, 비상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가세요. 거기서 뒷문으로 나가면 검은색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교포가 운전합니다. 그분이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당신은? 저는 아마 내일 아침이면 끝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미 중국으로 피신시켰으니까요. 저는 박경호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빨리 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이들을 깨웠어요. 얘들아, 일어나. 조용히 해야 해.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엄마 말만 들어. 우리는 가방 하나만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아이들이 소리라도 낼까봐. 15층에서 1층까지 14층을 내려가는 게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 뒷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베이징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내렸습니다. 리설주 부인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호텔 정문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발각됐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만간 알아챌 겁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30분 거리입니다. 그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차는 베이징 밤거리를 질주했어요. 옆자리에서 두 아들이 겁에 질린 채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아빠는요? 누나는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나왔습니다. 차가 한국 대사관 앞에 멈췄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저기 정문으로 뛰어가십시오. 문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대사관 정문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보위부 차량이었어요. 거기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 막내가 넘어졌어요. 저는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어요. 대사관 정문까지 10m, 5m.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정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 뛰어나왔어요. 빨리 안으로. 우리는 정문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살았어. 우리 살았어. 영사관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부인, 지금 신원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리설주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챈 거였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리설주입니다. 제발 저와 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사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전화가 여기저기 걸렸어요. 아마 청와대, 국정원, 외교부 모든 곳에 연락이 갔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도 깨달았죠. 남편도 딸도 지위도 고향도 모두 버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둘만은 지켰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지하 비밀 안가로 안내했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그 어떤 호화로운 평양 저택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부인, 일단 여기서 쉬십시오. 곧 서울에서 지시가 올 겁니다. 두 아들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긴장이 풀렸는지 막내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계속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누나는?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해.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방 밖에서 계속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죠. 다음 날 아침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부인, 상황이 심각합니다. 북한에서 중국 정부에 엄청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어떤 압박이요? 부인을 송환하라고요. 안 그러면 북중 관계가 파탄날 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우리를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우리한테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인, 평양에서 남편분께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요? 국정원 직원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주 나야. 아이들과 함께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해 줄게. 주에도 반성하고 있어. 제발 돌아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끄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부인, 아드님들이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절대 들려주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둘째가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우리 보고 돌아오래요. 안 돼, 그건.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빠가 우릴 용서한대요. 누나도 반성한대요. 둘째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얘야, 그건 진짜가 아니야. 아빠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거짓말.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저를 밀쳐냈어요. 그리고 방구석으로 가서 혼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내 아빠는 이미 우리를 버렸고 내 누나는 우릴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날 밤 둘째가 열이 났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대사관 의사가 와서 진찰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막내는 계속 악몽을 꿨어요. 누나가 와요. 누나가 우릴 잡으러 와요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새벽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인 박경호원이 체포됐답니다. 뭐라고요?
부인을 도운 죄로 체포됐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박경호원 저를 살려준 그 사람이. 그 사람 가족은요? 어머니는 다행히 중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경호원 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저 때문에 또 한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이틀째 밤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면 아이들이 깰까봐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 박경호원을 죽게 만들고 아이들한테 트라우마를 주고 남편과 딸을 버리고.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순간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나는 살기 위해 도망친 거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 거야. 잘못한 건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이야.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부인, 오늘 밤 특별기로 서울로 출발합니다.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합니다. 언제요? 밤 11시. 군용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극비리에 진행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오늘 밤 우리 한국 가는 거야. 한국? 응. 거기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둘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한국 안 갈래요. 아빠한테 돌아갈래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아빠가 용서한다는데 왜 안 돼요? 저는 드디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얘야, 아빠는 이미 엄마보다 누나를 선택했어. 그리고 누나는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너희도 위험했어. 거짓말이에요. 진짜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베이징 호텔 15층에서 엄마를 발코니 밖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 둘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나가 정말이요? 응. 그래서 엄마가 너희를 데리고 도망친 거야. 우리 셋이라도 살려고. 둘째가 그제야 와락 제게 안겼어요.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누나가 왜 그래요? 우린 가족인데. 엄마도 몰라. 엄마도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이제 우린 살아야 해. 꼭 살아남아야 해. 그날 밤 11시 우리는 검은색 차를 타고 군용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북한에서도 보던 그 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별 아래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건 대한민국,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군용공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활주로에는 흰색 특별기 한 대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부인,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국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비행기에 올랐어요. 기내에는 승무원 2명과 의사 1명만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너무 지쳐서 자리에 앉자마자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불빛들이 멀리 보였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국정원 직원이 다가왔어요. 부인, 평양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요? 이번엔 영상 메시지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블릿 화면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설주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주애한테 너무 많은 권력을 준 게 내 실수였어. 화면 속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 순간 화면이 흔들리더니 주애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주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가시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후계 구도가 흔들리면 아버지도 위험해집니다. 그래도 가시렵니까? 저는 화면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인,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이륙하세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때였어요. 둘째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가는 거예요? 응. 아빠는 다시는 못 봐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지키려면 이 길밖에 없었어. 엄마는 후회 안 해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후회는 해. 매일 밤 후회할 거야. 아빠를 두고 온 것, 딸과 헤어진 것, 고향을 떠난 것 다 후회될 거야. 그런데 왜 가요? 하지만 너희가 죽는 것보다는 나아. 엄마가 죽는 것보다는 나아. 후회하면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둘째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도 무서워. 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지 엄마도 하나도 몰라. 다 무서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둠 속 어딘가에 평양이 있겠죠.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부인, 2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2시간 후면 대한민국이라니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아이들은 다시 잠들었고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은하수간 현악단에서 노래하던 시절, 그때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나는 이 나라 최고의 가수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제일 부인이 됐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조국을 버리고 도망치는 망명자가 됐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영공,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네요. 창밖을 보니 멀리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막내가 일어나서 물었어요. 저건 서울이야. 우리가 살게 될 곳이야. 평양보다 크네요. 응, 훨씬 크지. 평양보다 좋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좋은지 나쁜지는 살아봐야 알 테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어둠 속 어딘가에 평양이 있겠죠. 남편이 있고 주애가 있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있어요. 안녕 그리고 미안해.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주애에게,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에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내방송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한국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아이들 손을 잡지 않았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공항 건물로 들어가니 국정원 직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리설주 부인,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아, 나 정말 한국에 왔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아이들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어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거죠.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우리 이제 자유야. 그렇게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2023년 10월 리설주와 두 아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다른지 매일매일 깨달았죠.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연다는 것, 인터넷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두 아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응을 못했죠.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생기고 이제는 제법 한국 아이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민 상담사 교육을 받았어요. 저처럼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았던 거예요. 최소한 제 의지로 탈출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고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달랐어요. 가족과 생이별하고 중국에서 몇 년씩 숨어 지내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겨우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침묵할 수 없다. 내가 본 북한의 진실을, 권력층의 실상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에서는 조용히 살아달라고 했어요. 제 신원이 공개되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1년 동안 충분히 준비했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됐다고요. 2024년 10월 15일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죠.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설주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리설주가 맞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였던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준비해간 원고를 펼쳤어요. 북한은 최고 권력층조차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제 딸 주애는 후계자가 된 후 저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친어머니를요. 왜냐하면 제가 권력에 방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인간성도 모든 것을 버리는 곳. 그곳이 북한입니다. 제 딸도 제 남편도 모두 그 체제의 희생양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 권력층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감시와 처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똑같이 자유를 원합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부인, 북에 계신 딸 주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애야, 엄마는 내가 미워. 내가 날 죽이려고 한 것, 동생들까지 위협한 것 다 미워. 하지만 동시에 너도 불쌍해. 목이 메었어요. 넌 그 체제가 만든 괴물이야.
권력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언젠가 내가 자유가 뭔지 알게 되길, 인간이 뭔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저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말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다가왔어요. 부인, 북한에서 벌써 반응이 왔습니다. 부인을 반역자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분께서 권좌에서 물러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2 아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뉴스에 나왔어요. 멋있었어요. 둘째가 말했어요. 엄마가 한 말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언젠가 다시 평양 갈 수 있을까요? 통일되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꼭 갈 수 있어. 그때는 무서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거야. 대동강 옆에서 냉면도 먹고 주체 사상탑도 올라가고. 아빠도 만날 수 있어요? 아빠는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쪽 하늘 저 너머에 평양이 있겠죠. 제가 떠나온 곳, 제 딸이 있는 곳, 제 고향이 있는 곳. 언젠가는 다시 갈 수 있겠지. 자유로운 조국으로.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 속에서 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침묵은 공범이니까요.